그러니까 미래의 변화가 이제 올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걸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현재의 변화를 추종하고 있는 것이 다 과학기술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의 대부분은 산업혁명 이후의 그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 얘기 나오면 무조건 과학기술. 아마 우리가 오늘 여기 갈다에 온 것도 그렇죠. 미래가 바로 이 과학과 연결되기 때문에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이 상황에서 그걸 주도하는 과학자나 기술자 이야기를 또 하는 것보다는 좀 생각을 다르게 해보자고 저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접근을 좀 다르게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오고 특히 그 변화가 우리한테 과연 좋은 것일지 나쁜 것일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학기술의 변화의 미래가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가 다 있는데 아마 최근에 우리가 직접 느끼고 있는 그런 디스토피아 가까운 미래에 올 수 있는 디스토피아 중에 하나가 아마 인공지능에 의한 이제 직업을 많이 잃거나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가 사라지거나 네.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에게 우리는 과연 그런 미래를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 사람이 미술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미술가. 그래서 그 마르시엘 듀샹이라는 디시앙? 역사적으로는 이 시기가 19세기가 아카데미즘이라 그래서 그 보면 아주 그냥 사진 같은 그림들을 그릴 때예요. 아 예. 정말 그 네네. 신화적인 그림이나 네네. 그냥 너무나 매끈하고 아름다운 그림들, 그 거대한 그 역사적인 상황을 그린 그림들이나 이런 그림들이 유행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즈음에 이제 과학기술이 미술계에 충격을 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뭐냐면은 사진기의 발명이죠. 아. 사진기의 발명. 이렇게 사진기의 변화가 오자 이걸 보고 있는 화가들의 마음은 일단 사진기가 보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 화가들한테도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진기에 와서 닿은 빛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빛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내 망막에 떨어진 빛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상주의예요. 그러니까 인상파라는 것은 바로 빛을 그리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이 순간에 지금 바로 내 망막에 떨어진 빛이 인상된 거.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술을 바꾸는 거죠. 아 선생님 오늘 얘기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필요. 또 한 가지 변화는 이제는 사진기는 정말 내가 이 한 장면을 놓고도 찰칵 순식간에 한 10장을 막 찍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전 같으면 어떤 역사적 장면이라 그러면 딱 그 스테레오 타입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는 하나의 장면을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이걸 한꺼번에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입체파예요. 입체파의 피카소의 그림은 그 아비뇽의 처녀들은 예. 그렇죠. 그 각도가 다양한. 처녀들을 다시점이라고. 다시점에서 본 거를 한꺼번에 그렸기 때문에 배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막 미술에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사실 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답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죠. 화가들보다 기계가 더 잘 그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렇죠. 일단은 지금 사진기를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세상에 대한 이해를 그림에 그리고 있으나 모두가 마음 한켠이 불안한 거죠. 마치 인공지능을 보면서 인공지능이 글을 쓰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작가들이 느낄 어떤 감정? 그 화가들은 그때 이미 인공지능이 개발되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것에 대한 답은 뭘까? 미술을 그만둬야 되나? 이제는 다 사진기가 그리면 되나? 그것에 대한 중요한 답을 준 사람이 저는 바로 이 마르시안 듀샹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기 동생에게 편지를 하나 쓰는데 네. 그 편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내가 파리에다가 뭐 물건을 몇 개 두고 왔는데 그 물건이 바로 요
자전거 바퀴, 휠하고 자전거 휠하고 이 병을 걸어두는 거꾸로 이렇게 담아두는 바에가만 있죠 이렇게. 이 두 개를 딱 찍으면서 동생한테 편지에다가 자 내가 이것을 지금부터 레디메이드로 만들려고 한다. 레디메이드라는 것은 당시 미국에서는 그 기성복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옷은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네. 되는데 이제 공장형의 의류 제조 기법이 나오면서 대규모로 옷을 찍어낼 수 있었거든요. 네. 그 레디메이드라고. 그러니까 이건 대량으로 찍었다는 뜻인데 공장에서 레디메이드로 만들려고 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내 이름을 서명해 주렴. 이 사람의 이름이 마르시아 듀샹이니까 네. 그 이름을 써달라는 거예요. 동생 보고 동생 자기 보고 이름을 쓰면 서명하게 하라고 했다는 그것이 게 예술 문제적인 거죠. 작품이 될 거라는 그런 이제 암시를 주는 건데 아주 역사적인 그런 편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많은 현대 미술가들은 예를 들어 뭐 유럽의 작가가 한국에서 전시를 할 때 한국으로 작품을 보내지도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안 보내요? 작품 지시서를 보내는데 이렇게 만들어라고만 네. 하죠. 그 비엔날레 규격을 같은 걸. 보내주면 그걸 보고 만들면서 계속 그 소통을 해요. 이렇게 맞나? 그래서 그 완성이 되면 그게 작품을 전시하게 되는 셈인데 뭐 3D 프린팅이래 요즘. 그렇죠. 그때 작가가 한 것은 이 종이를 한 장 보낸 거죠. 많은 전시가 그런데요. 사실 이 듀샹의 이 행위가 바로 현대 미술의 그런 현대 미술의 어떤 시초가 된 것이죠. 근데 안타깝지만 동생의 답장이 뭐였냐면은 오빠 이거 다 치워서 없어. 아이고. 오빠 말을 듣고 가봤는데 다 버렸어. 그래서 그래서 그 새로운 미술이 탄생할 수 있었으나 이때 탄생 못해요. 우리는 조금 더 현대 미술의 탄생 기다려야 하는데 실제로 첫 번째로 작품을 낸 때는 1916년이었고 바로 이것 타자기 덮개거든요. 언더우드라고 타자기를 덮어두는 그 덮개인데 이거를 출품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출품을 하고도 저 출입구 옆에 그냥 갖다 놨대요. 아무 설명도 없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냥 끝난 거예요, 이러고. 작품인지를 모르고. 작품인지 모르고. 지금 우리가 가끔 뭐 미술관에 가서 겪는 그런 일이죠. 이건 작품일까 아니면 그냥 갖다 놓은 의자일까 소품일까. 그렇죠. 그래서 듀샹이 이제 이건 안 되겠다. 뭔가 충격요법을 쓰지 않으면 자신의 이런 노력들이 행위들이 예술로 인정받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고를 이제 치게 됩니다. 1917년 4월 10일인데 4월 10일부터 시작된 전시회 109년 전. 그렇죠. 그때 그 전시회에다가 요 남성 화장실에 쓰이는 이 소변기를 이걸 공식적으로 출품을 해요. 그래서 이걸 사다가 $6에 샀다고 돼 있는데 $6로 돈을 들고 사다가 여기다가 이제 사인을 하는데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여기 리처드 무트라고 자기 이름을 속이고 이걸 제출하죠. 이 전시회는 더군다나 이제 유럽에서 항상 한참 유행하고 있는 그런 권위를 다 무시하고 그 심사도 없고 상도 주지 않는 모든 사람이 돈을 얼마 내면 두 개씩 출품할 수 있는 그런 모토를 내걸고 있는 그런 전시회였거든요. 그래서 전시 제목이 앙대팡당 그 독립미술가 협회라고 해서 약간 맞아요. 독립된 뭐 그거를 미술가라고 따라한 그래서 이거를 출품을 하자 아무리 급진적인 미술을 표방하는 단체였지만 야 이거는 얘는 이게 무슨 이거는 작품이냐. 심하다. 이거는 너무하다. 그래서 긴급 회의를 열게 돼요. 회의를 열어서 결국은 이거를 이제 전시 불가 판정을 내리는데 그때 이제 뭐 이유를 사유를 달아요. 뭐 사유도 이제 셈은 본래의 자리에 있으면 매우 유용한 물건이겠지만 미술 전시회는 그 본래의 자리가 아니며 어떤 정의에 의해서도 그것은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없다. 정말 자신 있죠? 그래서 일단 맨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 이것은 예술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근데 사실 이 마지막 문장 이것이 바로 듀샹이 노린 거죠. 그렇죠. 예술 작품이란 무엇인가? 당신들이 예술 작품의 정의를 안다고 이런 판단을 내렸지만 나는 이게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떡할래? 이제 이렇게 사실
본인이 만들지조차 않고 서명만 돈 주고 사와서 서명은 한 거죠. 가명으로. 가명으로 그것도 한 거죠. 그 순간 이것이 예술품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 논쟁이 벌어지자 이게 크게 뉴스화돼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열려 있는 그런 전시를 표방하는 이 전시회에서 무언가를 예술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거를 거부했다는 것이 뉴스가 되고 네. 과연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이제 그렇죠. 중요한 질문을 나올 수밖에 없죠. 던지게 된 거죠. 그 위원회는 뒷시장 같은 사람이 나오면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뭐 거절을 해야 되고 그 누군가 저걸 써야 돼요. 장문의 고통이. 이걸 써야 되는데 쓰면서도 알아요. 어떤 예술가를 우리에게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상주의를 지나왔기 때문에 맞아. 입체파도 지나왔고 그 인상주의도 결국 그 인상주의를 이 그림을 보고 이거는 한 잠깐의 찰나의 인상밖에 안 나왔다. 그렇죠. 도롱을 네. 했는데 그게 이름이 된 거라서 그 비평가 이름까지 다 나와 탑재돼 있어요. 그 남아 비평가는 네. 인상주의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네. 의도치 창시자. 않게. 그래서 함부로 욕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네. 파격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고 중요한 것은 듀샹은 이제 곧 미술계를 떠납니다. 이 사람은 회화를 거부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위에 그리는 또는 캔버스 위에 그리는 그림을 이제 안 그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진기 때문에 야기된 현대 미술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하나는 망막을 기쁘게 하는 미술이었다는 표현을 써요. 망막을 기쁘게 하는. 원래 미술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던 것이었는데 네. 단순히 어떤 대상을 봐서 즉각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그런 기쁨, 이미지만의 기쁨을 추구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그림에 있던 이야기, 의미를 잊어버렸다. 나는 다시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컵을, 그러니까 레디메이드죠, 이것도 기성품인 컵을 돈 주고 사온 건데 예술품으로 만든 것은 제가 이것을 예술품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고 결국 예술품으로 만드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이 상상으로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술이라고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인간보다 더 일을 잘하는, 작업을 잘하는 기계들이 나올 텐데 우리는 그 기계와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나는 기계랑 경쟁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사진기가 나왔지만 여전히 미술가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사진이 찍은 것은 그냥 사진이라고 해버리고 인간이 한 것은 예술이라고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걸 그냥 30억이라고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즉 인간의 의미 부여가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궤변 같지만 궤변이 아닌 것이, 자, 우리는 올림픽 때 100m 달리기를 보면서 열광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은 지금 이 인공지능의 기계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아니 인간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기계를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과 자동차가 동시에 뛰면 분명 인간이 질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기계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 자동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될까?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고 인간은 인간끼리 뛸게. 이 안에서 100m를 그은 다음에 100m를 누가 더 빨리 뛰었는지를 가지고 상을 주겠어. 그러면 누가 이걸 보고서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쓴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거야. 그 사람들은 올림픽의 승자고 우리는 그들에게 평생 연금을 줄 거고 국가의 위상을 높인 사람으로서 언론에 나올 거고 그렇게 하기로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그 기계와 살면서 기계와 경쟁을 해야 될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의미 부여로 인간이 한 일에 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기계와 경쟁하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인공지능과 로봇과의 경쟁을 생각하면 미래에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로봇들이. 근데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와 있죠. 이미 와 있어서 이미 일자리를 많이 빼앗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네, 실은 안 보이는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들은 업체들이 빠르게 이제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 슈퍼마켓에 가면 다 그걸로 계산하세요. 체크아웃을. 키오스크. 그리고 딱 두 라인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번 어떤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제가 화장실 근처에서. 이거 자꾸 많아져서 굉장히 걱정이다. 올해도 이게 몇 명 나갔는데 이거 이러다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래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뭐 챗봇 같은 거 있잖아요.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네. 미국 같은 데서는 그것도 옛날에는 사람이 하던 일인데 그렇죠. 어느 순간 이제 기계들이 대신하고 제가 들은 얘기가 미국의 어떤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챗봇 같은 인공지능 봇이 있어야만 첨단 기업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중에는 사장님이 그걸 대신하고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입니다. 일부러 굉장히 건조하고 로봇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 로봇을 흉내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다. 그다음에 뭐 옛날에 볼링장 가면은요 누가 앉아서 계산해줬어요. 이렇게 점수를요? 스트라이크 막 해주는 분이 계셨어요. 아 이거 세운 사람도 있었어요. 뒤에서. 아, 그랬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세웠어요? 얼마나 옛날 얘기죠 지금? 진짜요? 맞아요. 옛날 거 보면 옛날 거 보면 정말 진짜 충격과 공포네요. 근데 볼링장도 벌써 한 20년 전에 사람이 없어졌고 그런 걸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술에서는 그게 될 수도 있는데 의미 부여를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과연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좀 그 의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거리라는 개념과 일자리의 개념을 좀 바꿔서 생각하자는 거죠. 네. 만약에 누군가가 그 필요한 것을 사는 돈을 누가 준다면 내가 시급을 다투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림을 일조할 수 있을 테고 그래 이런 일거리는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가 찬란한 문화라고 했던 그리스가 됐든 로마가 됐든 그들의 시민은 이미 노예들이 기본 일들을 다 해버렸어요. 아 그렇죠. 근데 시민들은 인간다운 활동을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노예제도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때가 되지 않나. 근데 문제 그러지 못하는 건 경제적인 것이 안 갖춰지니까 일자리라는 것이 없어지니까 자꾸 이 문제가 되니까 결국 이번 일자리와 일거리의 문제는 결국 소득의 분배를 우리가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답은 그런 기계가 도입돼서 얻어진 이익이 있죠. 사람들을 잘라서 얻어진 이익을 그 잘린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요새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그렇죠. 로봇세 이런 로봇세 이런 거. 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잘하기만 하면 진짜 우리가 꿈만 꾸던 네. 진짜 기계는 일하고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진짜 유토피아가 올 수도 있는 지점까지 온 거예요.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네.